원구성 문제로 치고받는 여야 각당의 행태를 보면 옛날 중국 병법에 나오는 성동격서 전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을 친다는 뜻인데 여야의 싸움, 서로 소란만 피우며 출구 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첫 임시회, 법대로라면 오는 7일 열려야 되는데 여야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위원장을 내놓겠다 던졌는데 우상호 대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를 과감하게 양보하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의장을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2월 7일 날 개원이 되려면 오늘 중에 다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경고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와 협상 전략의 변화에 만약 청와대가 개입됐다면 이것은 다시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일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과감하게 양보하겠다. 그러니 국회의장다오. 또 청와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선을 그었는데 이 교수님, 네. 지금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은 협치를 해야지 왜 야치를 하느냐, 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야당의 이런 주장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정진석 의원은 참 할 말이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사실 선거 이겼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던 선거판을 스스로 자신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참패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저런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체면도 없는 사람들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상호 저 원내대표가 말이죠. 그러니까 법사위 하나 줄게. 이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의장하고 네. 또 운영위원회하고 정무위원회 뭐 이런 것은 뭐 당연히 그다음에 고단 말이 안 해서 그렇지, 입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다음 말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명색이 집권 여당으로서 겨우 법사위원회 하나 건지고 운영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이런 걸 다 야당에게 내주고 나면 정말 이게 채통이 안 서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주 또 현실 정치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저 협상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난항이 예. 예고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경고하건대 청와대 개입에 대한 부분을 경고한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처음에는 총선의 민의에 따라서 제1단계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네,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당내 반발이 일어났는데 친박들이 강하게 국회의장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협상 전체가 지금 꼬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대체로 청와대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충 가안들이 합의가 되고 나면 꼭 청와대가 들어와 가지고 협상의 물꼬를 틀거나 합의를 깨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게 아니라 자주 있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나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도 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운영위원장 달라는 거냐라고 이제 계속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운영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데가 네. 운영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법사위를 주고, 법사위는 상원 개념입니다. 그렇죠. 상하원이면 상원 개념인데 최종 법률을 조율하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는 주겠는데 최소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달라라는 내심을 표현을 하지 않았다. 방금 이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사위는 줄게라고 하고 점점점이 운영위는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경고했다는 부분이 오늘은 좀 특이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이렇게 명분과 또 실리를 놓고 이렇게 대결하는 걸 보니까 원래 이번에는 좀 시기에 맞게 정상적으로 국회를 원구성하자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6월 7일 날 원래 열리게 해서 뽑히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어렵게 돼 있다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렇게 왜 됐느냐? 네. 그럼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성동격서 전략을 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이 더민주라든가 야당에서 법사위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상임위 안건이 법사위를 통과돼야 본회의 가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된다라고 예. 해서 뭐 국회의장도 주장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을 꼭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도 처음에는 국회의장을 별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국회의장 주장하지 않고 뭔가 이 상임위 중요한 노른자의 상임위를 상당히 노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와서는 다 좀 서로 국회의장을 맡겠다고 하는데 좀 뭐가 진심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 국회의장을 여야가 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림없다. 예, 그런데요, 새누리당이 지금 사실 김도읍 수석 부대표가 협상 과정을 공개하면서까지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김도읍 수석 부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그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협상 내용에 대해서 공개되면 협상의 차질이 오니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짐을 하기에 저도 거기에 화답해서 지금까지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야당의 꼼수에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오늘 우상호 대표가 한 이야기하고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 속 빠졌다는 게 여기서 비교되는 겁니다. 정무 운영은 우리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상임이에요. 국민의당에서 처음부터 5월 30일 회동 직전까지는 지금 더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상임위 중에 둘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월 30일 날 돌변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재위를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의장 주고 기재위 주고 정무위 주고 운영위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야당이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공을 하는 거죠. 김도읍 원내 수석 부대표 여당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의 협공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윤 센터장님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만은 야당의 협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협상에서 실제로 이제 3당이 모여서 협상할 때 실제로 실리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야당이 너무나 많은 것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제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에서 지금 이것을 이제 회의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한 이제 그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다 갖겠다고 했다가 이제 오늘 보면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쨌든 야당이 어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어쨌든 성동격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정 부분 양보하게 되면서 실리를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에 지금 직면했다. 그것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바뀐 국회 환경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과거처럼 여대 야수 상황이라고 하면 여당이 어쨌든 끈질기게 그것을 가져가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핵심 보면은 운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요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 이른바 이제 청와대 정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기류들이 지금 굉장히 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장들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어쨌든 불리한 상황이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여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법안 통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공세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이 상원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거나 할 때 야당 쪽에서는 여당에 대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공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운영이다. 운영위원장이 지금 국감을 앞두고 정권 후반기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숨어 있는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거는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여야 양측에 그 부담이 있는데 부담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 결국에 그거를 판가름하시는 건 자유투표밖에 없거든요.
원래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합의가 안 되면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야당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원하는 대로 야당이 원하는 대로 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야당은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 야당은 내년 대선 전략 차원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개원을 사실 가장 원하는 게 지금 더 민주예요. 그렇게 원하고 싶은데 지금 야당이 오히려 여당이 야치하느냐 이렇게 해서 네. 공격하는 약간 여야가 뒤바뀐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김민도 그 수석 새누리당 부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꿨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당연히 입장이 바뀔 만큼 화가 났죠. 왜 그러냐면 5.13 청와대 회동에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그 이미 무산됐고 그 다음에 상시청문회법 상당히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거부권 행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더 이상 새누리당하고 뭔가를 협치함으로써 중도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유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게 국민의당이었는데 외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민의당이 중도 세력의 자리를 잡고 새누리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을 계속해서 두 번 연속 깨버렸단 말이에요. 견제한다. 예, 외려 국민의당을 안고 함께 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노력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더민주당 쪽으로 국민의당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표대결 하자. 그러면 여소야대 하자. 국면이면 여소야대 국면에 맞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분배하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즉 정치적 협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표대결로 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밀어버린 거죠. 이 부분이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안 읽히는 부분이거나 억지로 외면하는 부분이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사실 13대 국회까지는 이제 승자 독식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다수당, 과반을 차지한 당이 사실은 위원장을 다 독식하는 제도인데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그렇게 해서 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 어떻냐 이런 의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의석 비율을 따라서 그 대충 나누어서 뭐 당신들을 위해서 8대 2로 하자든지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협치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그렇게 되니까 또 이번에는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좋은 근데 저는 왜 뭐가 좋은 건지 그렇게 챙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그 원론대로 잘 돼 간다면 예. 그 여당이 겁을 낼 필요도 없고 야당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 뭐 목에 힘주려고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래 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말로 그렇다고 승자 독식은 안 하되 네. 8대 2로 하더라도 처음에 순서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일렬로 라인업 예. 해봐라. 예. 라인업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서로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순서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놔두고 양 의원 당신 뭐 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럼 나 이거 맨 앞에 거 갖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뒤에 거 갖고 그 다음 거 갖고 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두 분은 사이가 좋으셔서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서로 버티기 시작하면 또 원 구성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국민들은 사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뭐냐면 국회가 그 일을 제대로 잘해주는 걸 관심을 갖지. 예. 그런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우상호 원내대표로서는 뭐 청와대 개입하기만 해봐라 이러지만은 청와대하고 또 당정은 또 일체란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뭔가 주문을 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러기만 해봐라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 거는 그건 좀 넘치는 거 아닌가. 예. 이수민 말씀에 당정일체라는 게 도대체 상권 분립에 맞는 그 개념인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당정일체 했는데 결국 당정일체하다가 그 당정이 수직 계열화 돼버린 거잖아요. 청와대의 그 집으로서 그 여의도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 즉 상권 분립은 국회는 반드시 청와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여당과 청와대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 협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청와대가 계속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령을 하고 여기에서는 따르는 어수기처럼의 행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권 분립을 이야기한 거고 여당의 역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 서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합니다. 반박하신 거죠?
약간 반박이 그 약간 반박, 저도 약간 반박할게요. 그 제가 말하는 것은 여권 내에서, 이른바 정권 안에서 청와대와 당을 이야기한 거지. 네. 이것은 권력 분립 차원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야당과 사이에서 그간에 둘이가 그렇게 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네. 또 하나 권력 분립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 대 행정부 이야기죠. 입법부 대 행정부 이야기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정당 정치 행태를 보면 정당 대 청와대 문제예요. 그렇게 돼왔는 그런 관행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 이건 원론 또 토론을 해봐야 할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회의 자리 배치 문제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중요하게 국회의장 선출이라든가 물론 이제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상임위원장 죄송합니다.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더 중요한데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없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야 간에 협의로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 국회의 좋은 전통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굉장히 어쨌든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민생과 관련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국회 개원이 지연되게 되면 이런 법안도 이제 만들어지기도 그렇겠죠. 통과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협의 문화를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한시적으로 기한을 주고 그것이 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뭐 규정으로. 일부 주요한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장 같은 데서는 강제 규정을 둬서 일정 부분 가는 방안을 해야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 문화가 아주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이 무한정 네.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피해오는 것까지는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요. 원구성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끝까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장단과 이게 상임위원장을 놓고 이렇게 떡 나누듯이 나누는 거는 이제 우리 국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다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회법 규정대로 하면 사실 그렇게 돼요. 지금 국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 임기 개시 후에 7일이 되는 날 그 자율투표에 의해서 네.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 원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수당이 다 차지하는 게 규정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승자 사실상 독식이라는 예, 얘기죠. 사실상 승자 독식이 되게 돼 있는데 그거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정치를 원래 다수당이 국회 권력을 일단 진 거 아닙니까? 그 책임 정치를 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건 있는데 우리가 어떻든 1980 민주화 국면 이후에 치러진 첫 총선에서 당시 그 사당 체제였지 않습니까? 네. 사당 체제에서 이쪽 황금 분할 구도라 그래서 그런 관행을 만들어 왔으니까 또 우리 국회에 또 관행도.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를 뭐 좀 잘 활용해서 보통 과거에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원 구성에 한 달 이상 좀 바로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야의 감정 싸움뿐만 아니라 야야의 미묘한 감정 싸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세비를 반납하겠다라고 했더니 우상호 원내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는데 먼저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하는 거다라는 입장인데 우상호 원내대표 진정성 없는 이벤트다라고 사실 기분까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당내 의원들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세비 반납하겠다라고 하면서 세비를 받고자 하는 가난한 의원들의 입장을 전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총재 시절,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 시절에나 할 법한 그 당내 정치의 그 비민주적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하나를 짚어야 되고 두 번째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자, 우리가 세비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특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강하게 원하는 부분이지만 그 세비나 국회의원 수가 좀 더 많이 줘서 좀 더 제대로 된 그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도 300명이 아니고 400명, 500명 인구당 비율에 맞게 맞춰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워낙 국회가 싸움질하니까 국민들이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 쟤들 왜 돈 저렇게 많이 줘? 그리고 쟤들 왜 저렇게 많아? 라고 하는 이러한 대중적 그 정서에 영합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치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 원내대표의 반응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유치한데 그리고 반정치적이고 그 정치 혐오적 이 상황이 됐는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반정치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겠는데 나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가져야 되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유치하다라고 때려버리고 반정치적이라고 때려버리면서 안철수 대표의 당내 그 비민주성이라든지 저러한 그 포퓰리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갔고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수를 매기면 안철수 대표가 득점이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실점이죠.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양 의원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데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잘 소통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은 말이죠. 무노동 무임금 이야기는 19대 국회에 들어서 내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안 했거든. 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안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자기의 독단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국회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고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양 의원의 이야기에 또 하나 또 공감하는 건 뭐냐면 정치를 말이죠. 그 반정치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치 제도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혐오를 불러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적을 잘하시고 그거 맞는데 다만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걸 가지고 이런 지하에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그것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사실 생각입니다. 뭐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도 그만큼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라 채찍질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총선 이후 50여일 만에 사실 혁신 비대위 사실상 지도부 체제를 구성을 했는데 자 본부장님 사실 예. 지금 보니까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친박계 이학재 의원 예. 이른바 비박계 김용우 의원이 단연에 눈에 들어오는데 예, 예. 이 구성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지도하는 그 비대위가 친박이냐 비박이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아서 한때 처음에는 정지석 원내대표 체제를 거의 도로 친박당 아니냐 이러다가 중간에 이제 비박 비대위원들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제 비박당이 비박당이다. 됐느냐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보면은 전반적으로 규정을 하자면 친박에 좀 굉장히 가깝게 된 건 사실이다. 친박 쪽에 기울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나 여야 그 친박 비박이 서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오늘 전국위를 어떻든 통과했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또 이 과정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의 소위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 그리고 비박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서 서로 네. 조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거고 결국엔 가장 비대위에서 논란이 됐던 이혜훈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을 제외한 게 눈에 띄는 거죠. 예. 사실 그러면 이번 조치로 이른바 비박계의 개파 갈등이 좀 어느 정도 수면 안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겉으로 폭발하는 거는 일단은 비대위가 구성되고 오늘 추인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갈등은 밑에서 계속 내연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승부처를 그거로 두고 이 비대위 놓고 이제 싸우는 그거는 일단락 됐다. 아니 일단락은 아니지만 계속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것 같고 또 왜 이런 결정을 도로 친박당이냐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외형상으로는 친박과 비박의 균형이 이제 잡힌 것으로 비춰지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애초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이제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던 혁신위였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의원들이 포함이 되면서 비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됐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소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포함이 안 되게 된 것이고 거기에 어쨌든 절반이 이제 친박계 의원들로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안과 비교해 버리면 친박계가 사실상 이제 이번에 혁신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주도권을 잡거나 승리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비박계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비박계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전에 한번 전국이 무산돼서 큰 파행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할 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지난번에 친박계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전국인을 무산시켰다는 힘을 사실 비박계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당대회를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제 결전의 한번 날을 이제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런 사안에서 이제 당권 주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비박계에서 정말 친박에 대항하는 유력한 당권 주자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사실 과제인 것인데 그러한 인물을 과연 비박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까지 그 지점이 의문이 남는 바로 상황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와 결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예. 두 가지를 좀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기문 총장의 효과다를 하나를 봐야 됩니다. 내년 한 2월 정도 등판해야 되는데 구원투수로 우리 원래 구원투수를 소방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과열되던 이 친박 대 비박의 싸움에 찬물을 쫙 끼얹으면서 구심점을 딱 만들어내면서 더 이상 더 싸우지 튀어나가면 싸움을 걸면 이제는 그 반당 행위자, 해당 행위자로 찍히는 상황까지 반기문 총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부분에서 반기문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 비대인데 사실상 혁신을 포기한 거죠. 새누리당의 최대의 혁신이고 최고의 과제는 뭐예요? 개파 청산이잖아요. 개파 청산인데 개파 안배를 해버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혁신은 날아가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번 그 혁신 비대위에서 새로운 혁신을 기대할 게 사실상 없어졌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이 교수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양 의원 또 내가 공감을 또 표해야 되겠네. 반기문 효과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새누리당 안에서 비박 뛰쳐나가서 무슨 다른데 빅텐트 치겠다든지 뭐 이런 말 쑥 들어갔잖아요. 정당 지지율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점에서 반기문 효과가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반기문 총장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 개파 정치를 청산하자. 여기도 혁신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개파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혁신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혁신은 지금 말씀한 대로 혁신은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또 더더구나 이번에 참 보면 한심한 것이 이혜원 의원, 뭐 김세연 의원 등 이 몇몇 사람 이른테면 비박계 이 사람들을 내친 것으로 해서 혁신을 구성했다는데 혁신을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반대의 목소리 듣기 싫은 그런 혁신이가 무슨 전부 오케이. 전부 박수치는 그런 기구가 거기서 혁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애초에 이제 분위기도 슬 이제 뜨니까 네. 혁신은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정도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유승민 의원 복당 네. 문제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갔다. 예. 선별 복당이냐 일괄 복당이냐의 이제 논쟁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복당의 문제는 혁신 네. 비대위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미 그쪽에다가 한 짐을 얹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혁신 비대위가 이야기를 하는데 친박이 사실상 다수를 점한 이번 혁신 비대위에서 선별적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일괄 복당은 안 어려워졌다. 된다. 그러면 선별적 복당에서 두 사람이 빠져야 되는 거죠. 윤모, 유모 이 두 사람은 선별적 복당에서 빠지는 거고 일괄 복당이면 윤모, 유모 두 사람 다 들어오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거를 놓고 사실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내부 의견을 잠시 들어볼까요? 4.13 총선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전 복당은 없다는 게 기존 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비대위에서 이제 복당 문제를 나이스하게 해결해 주면은 그것은 또 그대로 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짝 여지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있어서요.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뭐 복당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인색해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충분히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여가지고 논의가 돼서 충분히 새누리당에 왔을 때 얘기지 미리 저 새누리당의 당원도 아닌 분이 새누리당을 개혁한다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예. 또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예. 뭐냐면
TK, PK를 저런 식으로 분열시켜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척하면서 그게 2011년 3월 달인가 백지화 시켰잖아요. 전면 네. 백지화 시킨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건이 갖춰진 곳이 없었다기보다는 이러다가는 정말 이제 지지 기반 자체가 와야 된다는 이런 위기감 때문에 백지화를 시킨 것 같은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저 스타일이 말이죠. 예. 강단 있게 뭐든 결정할 거는 결정해야 되지 뭐 그런 걸 왜 미루느냐 정치적 고려로 아마 이런 대통령의 또 의지가 이게 만약에 거기 작용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6월 말에 정말 결정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결정되는 순간에 가덕도냐 밀양이냐 어느 네. 쪽에 이제 밀양 뒤에는 누가 있냐면 대구, 경북하고 그다음 경남이 있어요. 있고. 예? 울산도 있고. 그 네 개 시도가 거기 이제 뒤에서 밀고 있고 부산은 가덕도는 부산이 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또 거기 하면 각 지역으로서는 이게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밀양에 와 있으면 그 배후지 경제적 효과는 어디 갔냐면 바로 그런 저 부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나 이런 데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대구가 항상 시도에서 꼴찌다. 뭐 이런 이제 불만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은 네. 만약에 부산에 가버렸을 때는 경남이나 울산도 별로 거기서 얻을 게 없이 전부 부산이 독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리적 그 위치를 보면 아무래도 밀양이 내륙이니까 네. 이게 좀 불리하지 않나. 정치적으로 보실 때는 정치적으로만 보실 때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에 또 슬쩍 미뤄야죠. 미루는 게 좋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정치적으로 한 주목을 받는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 세 사람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가덕도로 갔었을 때 TK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밀어줬는데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 뭐 해줬어? 라고 하는 강한 비판이 역풍.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안전판이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당장에 최경환 의원이 청도인데 그 옆에 밀양이잖아요. 그러면 최경환 의원이 당권 도전에 있어서 상당히 그 타격을 받고 친박계의 계열화, 핵심 계열들이 와해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김부겸 의원이에요. 네. 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 대 그 부산 5명, 6명이 있고 여기 김부겸 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그 혹독한 후폭풍을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야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온 것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다음 문재인, 김무성 두 사람이 이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밀양으로 갔었을 때 도대체 너가 TK한테 한 번이라도 PK가 이겨본 적 있냐? 번번이 TK의 정권 만들어준 거는 TK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PK 부산 경남이 밀어줘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번번이 붙으면 번번이 지는 니들은 도대체 뭐 했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비판을 강하게 또 부딪힐 수 있어요. 김무성 대표는 TK는 이미 그 김무성 대표를 버린 상황에서 PK라도 뭔가의 지역적 지지를 흡수하려고 하면 김무성 대표는 살이 걸릴 문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 일을 거기는 PK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대 PK, TK.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4개 지역 그러니까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 4개 지역 때 부산에 지금 서로 대결이에요.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가덕도가 이제 거제거가대교가 네, 있잖아요. 바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가덕도 건너면요, 거제도, 통영, 고성, 진주까지 쭉 엉켜 있기 때문에 부산만이 아니라 부산과 경남이고 일부, 그다음에 예. 울산, 네까지도. 대구 이 경북인데 경북도 이제 경북 한 반 정도만 영향을 사실상 대구 울산이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부산과 경남 전체가 영향을 받는 지역이 가덕도의 입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영남권이 신공항은 진짜 정치권의 태풍의 눈이고 또 진짜 고차망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아까 말했지만 지리적인 장단점을 분석도 해야 되지만 네. 지리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뭐 서로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또 말이 하면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볼 때 아까 여권은 TK를 중심으로 한 세력 거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있고 최경환 아까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세력. 이게 경남은 양쪽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낙동강 옆에 있는 경남은 또 부산 쪽인 거고 저 위쪽은 이제 저 대구에 가까운 서부 그런 편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야당은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야당의 당선자가 낙동강 벨트에 8명이나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 더민주당에서. 대구에는 한 사람 당선했죠 김부겸. 홍이라고는 무소속으로 됐으니까. 네. 이게 8대 1의 상황인데
이게 정치적으로만 보면 야당에는 지금 대부분 부산을 지지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권은 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비박이 많죠 부산에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하면은 오히려 부산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더. 그러나 이제 대통령과 최경환 의원도 상당한 또 부담을 느끼는 임기 말인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또 이렇게 결정을 내는 순간 아까 말했지만은 부산에서 이러한 걸 반발해서 비박과 또 다른 세력들이 해서 비박갈 정계편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느 쪽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결정이 쉽지 않고 고차 방정식 우리가 풀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저차 방정식은 푸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저는 여기서 여기서 지금 답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일부터 연합 뉴스는요 전화 때문에 아마 야단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양측이 경제적으로 그걸 생명선으로 선언이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여긴다니까. 이게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 화약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인 연구에 의해서 입지가 선정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약에 크게 형성이 되었고 그것을 해왔다고 한다면 다소간 부담이 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것을 제대로 그 부분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휘말리는 것이 지금 그대로 방관돼 오면서 사실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이런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긴 한데 상당히 이제 그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이제 사실상 고착화됐 또는 규정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정치 과정에서 매우 활용하고. 활용한 네. 것이죠. 근데 지금 MB 보면 정부 때 이걸 사실은 그때 용기를 결정을 왜냐면 내줬어야죠. 결정을 내줬어야죠. 근데 그걸 안 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있죠.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안 내리는 게 답인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왜냐하면 공항이라는 것이 입지를 뭐 길게 늘어놓을 수는 없는 없고.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느 쪽에 가느냐의 양자택일의 문제이고 만약에 어떤 비용 지원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적정하게 분배를 하면 되지만 이 문제는 오로와 나신 게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영남 벨트에서 이제 이탈 현상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야당의 이제 의석수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이 PK 지역이 뭐 더민주 등 야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 기울어지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만약에 어떤 내부권으로 이것이 입지가 네. 정해진다고 한다면 또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뭐 정의화 의장 등 어떤 이 PK 지역에서의 어쨌든 그런 반발 심리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원심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이제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탈되어 온 것들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정부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결정하는 부분이니까요. 행정부가 결정한다는 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그간의 그 친박을 중심으로 한 정치 그 행태를 본다라면 쉽게 어디로 갈 것인지는 그 예상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정도, 원칙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실 지금 최고위원제 폐지를 놓고 김상곤 혁신안 지금 다시 창고로 들어가느냐 꺼내느냐 사실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내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 당원당규 문제, 특히 혁신안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그런 예정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 이런저런 논란이 나온다. 결국은 의원들을 직접 불러놓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동안 잠잠했던 계파 갈등 논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요 문제로 계파 갈등의 양상 비슷하게 조금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금 최고위원제 폐지 문제가 최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그 혁신 작년에 이제 계파 갈등이 계속 되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의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제를 폐지하자. 그렇죠. 이 최고위원제가 각 계파를 대표해서 뽑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면 무조건 대표한테 시비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자고 해서 의견이 모아서 없애는 거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비례 체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막상 뽑으려고 해보니까 딱히. 또 이제
이게 또 대표 혼자서 끌고 가는 체제가 아니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오고 형성이 있는 됐어요. 거죠. 형성이 돼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이거 혁신이 안 만든 지 얼마 됐는데 이거 휴지 조각처럼 폐기하느냐. 버리느냐 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혁신위를 주도한 친노 쪽에서 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의 경론을 벌이는데 이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걸 진짜 공론화를 붙여서 그런 개파의 이익을 따라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이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사실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이제 총의를 모아서 이것을 이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진짜 사실 아까 가덕도 문제처럼 이것이 가덕도든 밀양이든 그 문제처럼 어떤 또 정답이 사실 있는 것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장단점이 합의를 있기 통해 때문에. 가지고 정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빨리 돼야지만 사실은 최고위원회를 해서 최고위원을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지만 사실은 당권 주자들이 또는 최고위에 나올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역학관계들이 상황에서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 아니면 지금 다 잠복해 있는 상황이에요.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당권 주자들이 지금 부각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이것이 만들어져야 전당대회 분위기를 이제 모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혁신위는 혁신을 너무 앞내세우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서 사실은요 지역 대표 뭐 5명이 하고 무슨 직역 대표하고 뭐 또 저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당연직 대표하고 이런 식으로 11명으로 구성한다는데 그 효율적으로 가동이 될까요? 그런 생각하면 자신들이 이게는 잘 안 됐던 이유는 최고위원회 그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너무 이렇게 바꾸면 아니 지역 대표가 5명씩 나오고 이러면 그건 또 지역성이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도 저희 본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요즘 안보 행보도 사실 관심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더 논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